(21대) 총선을 하루 앞두고 부산의 여야 후보들도 지역의 곳곳을 누비며 막바지 표심 잡기에 온 힘을 쏟았습니다. 선거법 위반 사항 등 내일 총선 본투표에서 주의할 사항도 정리했습니다. 부산의 한 업체가 오래된 원형 어선을 새 어선으로 바꾸겠다며 정부의 지원금으로 새 선박을 마련한 것은 물론 노후 선박도 다시 사들여 조업하는 것으로 드러나 논란을 일고 있습니다. 판매 부진에 시달리던 르노코리아가 친환경 신차 생산으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생산 증가 기대로 중단했던 교대 근무도 오는 6월부터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7시 뉴스 부산입니다. 22대 총선이 이제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내일 투표를 거쳐 모레 새벽쯤이면 앞으로 4년간 부산을 이끌 국회의원 당선자 18명이 결정됩니다. 부산 지역 여야 후보들은 지역 구석구석을 누비며 막바지 표심 잡기에 온 힘을 쏟았습니다. 첫 소식 장성길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식 선거운동 마지막 날 국민의힘 부산 후보들은 그동안 자만했고 주변을 둘러보지 못했다며 부산 시민에게 큰 절로 사과부터 했습니다. 가덕신공항 조기 개항, 산업은행 이전 등 부산의 명운이 달린 현안 해결을 위해 국민의힘을 지지해달라고 마지막으로 읍소하고 보수 결집을 위해 한 표가 더 필요하다며 투표를 독려했습니다. 부산의 미래를 위한 사업과 정책 22대에서는 반드시 해내야 합니다. 이 정책들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우리 국민의 힘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특정 정치 세력이 부산 정치를 30년간 독점했지만 인구 유출과 경제 침체로 고통받고 있다며 이번 선거로 부산의 심장을 다시 뜨게 하자며 한 표를 호소했습니다. 김부겸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이 낙동강 벨트를 중심으로 부산 격전지를 돌며 막판 지지세 확선에 나섰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임기는 3년이나 남았는데 이번에 전국 단위 민심을 보여줄 수 있는 선거는 이번이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에 회초리를 제대로 치셔야만. 신부당 노정현 후보는 무능하고 독선적인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자며 지지를 호소했고 녹색정의당 김영진 후보도 무상 대중교통 등 복지 공약을 강조하며 한 표를 당부했습니다. 여야 후보들은 지지층 결집과 부동층 표심에 호소하며 치열했던 총선 공식 선거운동을 마무리했습니다. KBS 뉴스 장성길입니다. 내일 총선 본투표는 부산의 900곳 넘는 지정투표소에서 진행됩니다. 권리를 행사하려다 자칫 무효표로 처리가 되거나 또 선거법을 위반할 수도 있는데요. 투표할 때 주의할 점 황형규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부산의 한 구청 전시공간. 본투표를 앞두고 기표소를 설치하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탐지 장비를 들고 투표소 곳곳을 돌며 불법 카메라 등이 있는지도 확인합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확정한 부산의 투표소는 모두 913곳. 지역에 상관없이 가능했던 사전투표와 달리 유권자들은 주민등록지 기준 지정된 투표소로 가야 합니다. 가정으로 발송된 투표 안내문이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등에서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표할 때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38개 정당이 표기된 비례대표 투표용지는 50cm가 넘어 정당 사이에 여백이 좁습니다. 자칫 2개 정당 칸에 겹치게 기표할 수 있는데 무효 처리됩니다. 유권자 실수로 기표를 잘못하더라도 투표용지를 다시 받을 수 없습니다. 투표를 마친 뒤 인증사진을 찍는 유권자들도 많은데요. 이처럼 투표소 안에서는 촬영할 수 없습니다. 이 기표소에서 투표지를 촬영해 SNS 등에 올릴 경우에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받습니다. 이번 총선에선 개표 작업도 달라집니다. 투표함을 열어 분류기를 거친 투표지를 개표 사무원이 직접 손으로 검표하는 절차가 추가됐습니다. 개표 시간은 더 걸리지만 개표 관리 절차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 수검표 절차를 추가하였습니다. 내일 오전 6시부터 시작하는 22대 총선 본투표는 오후 6시까지 진행하며 신분증을 챙겨가야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KBS 뉴스 황현규입니다.
예, 다음 뉴스입니다. 해양수산부는 어선 안전 강화와 조선업의 경기 부양을 위해 오래된 원형어선을 새 어선으로 바꾸는 원형어선 안전펀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산의 한 업체가 노후어선을 대체하겠다며 선박건조 지원을 받아두고선 노후어선으로 버젓이 조업을 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 소식 강예슬 기자가 보도합니다. 원양어선 안전펀드 지원 사업으로 만든 국내 1호 선박입니다. 해양수산부가 선박 건조비의 절반인 60억 원 상당을 15년 동안 무이자로 지원했습니다. 새 선박을 건조하는 대신 펀드 취지에 맞게 40년 된 노후 선박은 처분했습니다. 화재가 난다든지 사고 날 염려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처분을 하는 게 무조건 저희들이 목적이거든요. 부산의 한 원양어선 업체. 2022년 7월 펀드 지원 대상에 선정돼 80억 원가량을 무이자로 지원받아 새 선박을 건조했습니다. 40년이 넘은 노후 선박은 어떻게 처분했을까? 노후 선박의 등기부등본을 살펴봤습니다. 2022년 12월 해당 선박을 국내의 한 수산업체에 증여했다 12일 만에 다시 배를 사들였습니다. 업계에선 노후 선박이 버젓이 어업활동을 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취지는 무조건 노후선 대체지. 어떤 이런 편법을 써서 그 돈을 국민들이 세금으로 그 조성된 펀드 자금인데 그걸 사용하도록 만드는 것은 있을 수가 없거든요. 원양어선 업체 14곳은 원양어선 발전법 위반 혐의로 해당 업체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안전 강화라는 펀드 사업 취지에 어긋나지만 해양수산부는 별다른 조치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노후 선박 매각과 관련한 규정이 없다는 이유입니다. 안전펀드를 해줄 당시에는 그분들이 그걸 팔고 다시 사올 거라고는 이제 미처 생각지도 못한 부분이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하지 말라고 하는 어떻게 강요를 할 수 없는 부분. 원양어선 업체들은 해양수산부가 시정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며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해당 업체는 배를 다시 사들인 것이 불법은 아니어서 문제가 없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KBS 뉴스 강예슬입니다. 네, 의정 대치 소식 전해드립니다. 의료 공백이 2달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의료계 내분 양상도 갈수록 깊어지는 분위기입니다. 대한의사협회 비대위는 비대위원장직을 넘기라는 차기 회장의 요청을 거부하며 유감을 표했습니다. 한편 이번 주 예정됐던 의료계 합동 기자회견도 사실상 불발됐습니다. 보도에 이유민 기자입니다. 총선 이후 의료계 합동 기자회견을 예고했던 대한의사협회 비대위. 오늘 열린 브리핑에서 합동 회견을 예정대로 진행하기 어려울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전공의 단체 등과 빠른 시일 내 일정을 다시 조율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임현택 차기 의사협회 회장이 비대위원장직을 넘기라고 공개 요청한 데 대해서는 유감을 표했습니다. 대내외적으로 비대위를 흔들려는 시도가 있어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특정인의 의지에 의해 운영되는 조직이 아닙니다. 의협 비대위는 4월 말까지 계속 활동을 이어가겠다며 의료계의 통일된 의견은 의대 증원 원점 재논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집단 유급 우려에 수업을 재개하는 의대도 늘었습니다. 어제 전북대와 경북대 등 14개 의대에서 수업을 재개한 데 이어 경희대와 이화여대도 수업을 정상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나머지 의대도 이달 안에 대부분 수업을 재개할 걸로 보입니다. 다만 휴학계를 낸 의대생이 전체 재학생의 55%에 달해 실제 강의에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참석할지는 미지수입니다. 학습량과 수업 일정 등을 고려하여 일부 학년부터 우선 수업을 재개하고 있으며 동영상 강의 등 다양한 방식을 선택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편 정부는 무급 휴가 중인 간호사가 인력이 필요한 다른 병원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인력 공백을 해소하고 간호사에게도 일할 기회를 주겠다는 취지인데 우선 수요를 파악한 뒤 시행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이유민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총선 하루 전인 오늘 대장동 의혹 재판에 나왔습니다. 재판 출석 전 기자회견을 예고했던 이 대표는 법원 도착 직후 11분간 입장문을 읽으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보도에 최민영 기자입니다. 총선을 하루 앞둔 오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자신의 대장동, 백현동, 성남FC 의혹 재판에 출석했습니다.
기자회견을 예고했던 이 대표는 법원에 도착하자마자 미리 준비해온 입장문을 11분 동안 읽었습니다. 저의 손발을 묶는 것이 검찰 독재 정권, 정치 검찰의 의도인 것을 압니다. 그러나 국민으로서 재판 출석 의무를 지키기로 했습니다. 이 대표는 윤석열 정부는 잡으라는 물가는 못 잡고 정적과 반대 세력만 때려잡고 있다며 꼭 투표해 국민을 배신한 정치 세력의 과반 의석을 반드시 막아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이 대표는 그러나 총선 하루 전날 재판 날짜를 잡은 것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냐는 등 기자들의 질문에는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은 채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지난달 28일 시작한 공식 선거운동 기간 13일 동안 이 대표는 오늘을 포함해 모두 3번 법정에 나왔습니다. 이 대표 측이 재판 일정을 바꿔달라고 여러 차례 요구했지만 재판부는 형평성을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지난달 이 대표가 재판에 늦고 불출석하는 일이 생기자 재판부는 구인장 발부까지 검토하겠다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이 대표는 재판이 끝난 뒤 저녁 7시 서울 용산역 광장에서 마지막 유세를 하고 공식 선거운동을 마무리합니다. 이 대표는 대장동 재판을 비롯해 위증교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 모두 3개의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총선 이틀 뒤인 오는 12일에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이 잡혀있는 등 선거 이후에도 이달에만 5번 법정에 출석해야 합니다. KBS 뉴스 최민영입니다. 판매 부진과 생산 물량 감소로 어려움을 겪어왔던 르노코리아가 친환경 신차 생산으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생산 증가 기대에 따라 중단했던 교대 근무도 오는 6월부터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최재훈 기자입니다. 르노코리아 부산 공장입니다. 생산 물량 감소로 지난해 11월부터 교대 근무를 없애 오후 4시면 모든 직원이 퇴근합니다. 지난해 부산 공장 생산 물량은 10만여 대에 불과해 2005년 이후 최저 기록을 세웠습니다. 특히 내수 판매 생산량은 2만여 대로 르노가 삼성자동차를 인수한 2000년을 제외하면 역대 가장 적습니다. 이런 르노코리아 부산 공장이 오는 6월부터 7달 만에 다시 2교대 근무를 시작합니다. 하반기부터 중형 하이브리드 SUV 신차를 생산하기 때문입니다. 신차 출시는 2020년 XM3 이후 4년 만입니다. 회사 이름도 르노코리아 자동차에서 자동차를 뺀 르노코리아로 바꾸고 문장도 삼성 이미지를 없앤 르노 고유의 마름모 엠블럼으로 교체, 내수 증가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향후 르노코리아 부산 공장이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 D 세그먼트의 허브 역할과 향후 친환경차 공장 투자와 전환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내년에는 또 다른 하이브리드 신차도 부산에서 생산할 계획입니다. 르노코리아는 잇따른 하이브리드 신차 생산에 이어 내년부터는 볼보 전기차인 폴스타4를 위탁 생산하기로 해 이곳 부산 공장을 친환경 자동차 생산 중심 기지로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최재훈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먹거리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해 대형마트에 이어 전통시장에서도 납품 단가 지원을 본격 확대합니다. 일단 서울 지역 전통시장에서 시작이 됐는데 전국 전통시장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보도에 오종욱 기자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먹거리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해 오늘부터 오는 12일까지 서울 전통시장 16곳에서 납품 단가를 지원합니다. 지원 품목은 사과와 대파, 오이, 애호박 4개입니다. 품목별 지원 금액은 정부 지원금과 도매법인 지원을 합쳐 1kg 기준 사과 2,000원, 대파 1,300원, 오이 1,774원, 애호박 1,187원입니다. 이번 지원으로 농식품부는 전통시장 판매 가격이 지난 5일과 비교해 품목별로 14에서 49.5% 인하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 납품 단가 지원에 참여하는 서울 지역 전통시장은 강북구 수유 재래시장, 동대문구 청량리 종합시장, 양천구 목동 깨비시장 등 16곳입니다. 지난달 30일부터 지난 2일까지 서울 소재 전통시장 11곳에서도 사과와 배추, 대파 등
세계 품목의 납품 단가를 시범적으로 지원했습니다. 농식품부는 앞으로 납품 단가 지원 사업 대상을 전국 전통시장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전통시장은 실제 소비자 판매 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포스 시스템 등이 부족해 정부의 납품 단가 지원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 전국상인연합회,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등과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애호박과 대파 등 채소류가 이달 들어 산지 출하량이 늘며 가격이 한 달 전보다 30% 이상 하락하는 등 농산물 가격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오종우입니다. 예,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정부가 반도체 생산 시설을 미국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막대한 보조금 지원 계획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타이완 기업 TSMC에 이어 삼성전자도 미국 정부로부터 60억에서 70억 달러를 지원받을 거란 외신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소식 임세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정부가 삼성전자에 대한 보조금 규모를 다음 주 발표한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통신은 그 규모가 60억에서 70억 달러 수준일 거라고 소식통을 인용해 예상했습니다. 우리 돈으로 최대 9조 원이 넘습니다. 보조금은 바이든 행정부가 제정한 반도체 지원법에 따른 지원입니다. 대규모 보조금을 풀어 첨단 반도체 생산 시설을 미국으로 유치하려는 전략입니다. 반도체 공장을 지으면 미국 입장에선 전 세계 공급망을 자국 중심으로 재편하고 일자리도 창출할 수 있습니다. We will enable advanced semiconductor manufacturing to make a comeback here in America after 40 years. 삼성전자는 170억 달러를 투자해 텍사스에 반도체 생산 공장을 짓고 있는데 투자 금액을 440억 달러로 더 늘릴 계획이라는 월스트리트 저널 보도가 지난주 나오기도 했습니다. 삼성전자에 앞서 타이완 반도체 업체 TSMC에 대한 보조금 규모도 확정됐습니다. 미국 상무부는 현지 시각 어제 TSMC에 66억 달러를 지원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회사는 400억 달러를 투자해 애리조나주에 공장 2곳을 건설 중이고 여기에 250억 달러를 추가해 세 번째 공장도 지을 계획입니다. 다만 타이완 정부는 미국에 공장을 짓더라도 TSMC의 첨단 제조 공정 중심은 타이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타이완에서 생산하는 비중은 80-90%로 유지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임세웅입니다. 울산 지역 경찰관들이 달리기 동호회를 만들어 매월 달린 거리만큼 순직 경찰 자녀들에게 기부하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이 취지에 공감해 2주 만에 회원 숫자가 120명을 넘었습니다. 보도에 김영록 기자입니다. 점심시간 울산경찰청 체육관. 경찰관들이 러닝머신 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울산경찰 달리기 동호회 폴러너즈 회원들입니다. 지난달 새로 만들어진 동호회인데 달린 거리만큼 순직 동료들을 위해 기부를 하고 있습니다. 순직 경찰관들의 동료로서 또 그 자녀들의 삼촌으로서 책임을 다하고 싶어서 이런 프로젝트를 추진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달리는 사람들이 많았나 싶을 정도로 많이 참여를 해주셨는데 1km에 100원씩 경찰 내 기부단체에 기부하는 방식입니다. 여느 동호회처럼 단체로 달리기를 하지는 않고 각자 달리기를 마친 후 SNS에 인증합니다. 이렇게 러닝머신 위를 달려도 되고 운동장이나 공원을 뛰어도 상관없습니다. 만들어진 지 2주 만에 회원이 120명을 넘었습니다. 벌써 1000km 넘게 뛰었고 이번 달에는 2000km를 뛰어서 20만 원을 기부하는 게 목표입니다. 직원들하고 소통하는 것만으로도 동기가 됐었는데요. 그런데 이제 참여하고 나서 그 참여가 기부로 이어진다고 하니까 오히려 더 큰 동기부여가 됐던 것 같습니다. 동호회는 앞으로 울산 시민 등 캠페인 참여 대상을 늘려나간다는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영록입니다. 자, 총선 하루 앞입니다. 오늘도 여야 모두 막판 표심 잡기에 사력을 다했는데요. 부산 민심 어디로 향할까요? 남일세 동서대 사회과학대학 특임교수 그리고 진시원 부산대 일반사회교육과 교수 저희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예,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예. 역대 가장 치열한 선거가 될 거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두 분 다 사전 투표 어떻게 하셨습니까? 네. 예, 했습니다. 아, 두 분 다 하셨군요. 자, 그럼 사전 투표 얘기부터 좀 해보죠. 역대 최고인 29.57% 부산이 보수 결집이다, 정권 심판이다, 여야 평가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남 교수님 먼저 좀 말씀 들어보죠. 어떻게 분석을 하고 계십니까? 뭐 보수 결집, 정권 견제 둘 다겠죠. 뭐 한쪽으로만 가겠습니까? 결과적으로는 양 진영이 다 결집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깜깜이잖아요. 여론조사 발표가 안 되니까. 마지막 여론조사 발표 때쯤 해가지고 보수 결집의 모습이 좀 나타나는 거 분명히 느낄 수가 좀 있었거든요. 그리고 뭐 제가 개인적인 겁니다만은 그 사전투표장을 돌아볼 때도 조금 전통적으로 보수 지향성이 강하다고 하는 나이 많은 분들이 좀 이렇게 와댕기는 것들을 좀 볼 수 있었다. 사전투표장에. 사전투표장에. 뭐 그 시간에만 그런지는 모르지만 그냥 제가 그런 거 제 나름대로 좀 느껴서 보수 결집의 모습이 보인다 이랬을 때 그 원인이 뭘까 이렇게 생각을 했더니 결과적으로는 보수 위기감이 고조가 되었고 그다음에는 여기에는 또 요즘 양문석 뭐 부동산 투기 불법 대출 또 김준혁 뭐 성희롱성 막말 막 이런 거 이런 것들이 작용을 해서 결국 그런 것들이 영향을 주지 않았는가 이래 봐가지고 이번 사전투표는 양 진영이 모두 결집을 하겠지만은 보수 결집이 조금 더 플러스 알파를 줄 수 있지 않겠는가 뭐 그렇게 보고 이런 현상은 뭐 내일 투표에도 좀 더 나타나서 지금 겉으로 보기에 보수가 조금 밀리는 것처럼 또 부산에서도 진번 구도보다는 조금 보수 떨어질 것처럼 보이는 이 상황을 그래도 많이 회복할 수 있는 그렇게 되지 않겠는가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막판 보수 결집 그리고 또 샤이 보수도 있으니까 또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긴 그렇습니다. 하죠. 자, 진시황 교수님은 이 높은 사전 투표율 어떻게 좀 보셨는지요? 뭐 남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두 가지 요인이 다 있겠죠. 보수도 많이 나오셨고 진보 성향도 많이 나오셨는데 근데 사전 투표율이 높으면 최종 투표율이 높아지는 것이거든요. 근데 최종 투표율이 높아지면 민주당이 유리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사전 투표율이 높은 것은 민주당이 좀 유리한데요. 몇 가지 변수는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세대별 연령별 차이인데 원래 60대 이상은 보수가 많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386 세대가 60대 초반 중반까지 진입을 하면서 60대 반 정도도 민주당 지지층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뭐 60대 이상이 투표율을 끌어올렸다 그래도 보수가 많이 가서 그 부분에 그 민주당 지지 60대 초중반을 또 생각을 해야 되고 또 하나는 40대, 50대가 지금 가장 많습니다. 연령대가 유권자들이. 그래서 이분들이 또 민주당 성향이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이 그 진보층이 이 투표율이 높아진다면 사전 투표율이 민주당에 좀 유리한 측면이 있고 그다음에 20대, 30대인데 특히 20대는 요즘에 보면 무당 성향이 상당히 강했거든요. 그런데 무당 성향이 진보 보수보다 상당히 좀 많은데 이분들도 20대, 30대도 지금 대체로 정권 심판론에 좀 들어가 있다. 왜냐하면 지금 정권 심판론이라는 게 일종의 들불처럼 좀 번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남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 들불이 번지고 있는데 위기감을 느낀 보수가 지금 마지막 결집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권 심판 들불이 더 번질지 아니면은 이 보수가 마지막에 결집을 해서 얼마만큼 그 들불을 막아낼지 지금 이 싸움인 것 같은데요. 어쨌든 사전 투표율이 높은 것은 이런 여러 가지를 봤을 때 민주당이 유리한 쪽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통념상은 이제 진보가 좀 더 유리하다는 것도 이전에는 있었는데 이제 사전 투표도 지지난 총선 때 처음 도입되고 나서 이제 반복되면서 소위 이제 어르신들도 이 사전 투표에 대해서 익숙해진 부분도 있는 그렇습니다. 것 같아요. 자, 이번 선거가 정말 초접전 선거구가 많습니다. 지난번에도 얘기했다시피 특히나 윤석열 대통령이 사전투표 첫날 부산에서 이 사전투표를 했어요.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도 부산을 찾았고 이재명 대표도 1박 2일 동안 부산에 그야말로 공을 들였습니다. 자, 이 수장들의 이 공들이는 모습 이제 어떤 의미가 있을지도 한번 얘기를 나눠보죠. 남 교수님도 말씀 좀 들어보죠. 뭐 이제 막판이잖아요. 아주 초접전 지역이기도 하고요. 또 부산이 만약에 무너진다. 예를 들어서 15대 3 구도가 더 무너져서 민주당이 더 주게 된다. 그러면은 전국 구도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지금 뭐 해제되고 있는 혹여나 개헌 저지선이 뚫리는 이런 것까지 가게 되면은 국민의힘으로서는 굉장히 위기감이 클 것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윤 대통령이 선거 개입할 수 없으니까 한동훈 위원장 입장에서는
여기에 총력을 기울여서 현재의 결집하기 시작한 보수 집토끼들을 최대한 끌어내어서 투표장으로 가도록 해야 되겠다. 뭐 그렇게 하다 보면은 중도도 결과적으로는 우호적 중도가 있단 말이죠. 네. 이 우호적 중도층이 결국 따라 나올 것이다. 이렇게 봐서 득표를 높여서 이기겠다. 방금 진 교수님은 득표율이 높아지게 되면은 진보가 유리한 경향이었다 이랬는데 지난번 대선 때는 사전 득표율이 높았어도 대통령 선거는 보수가 이겼고요. 또 요즘 트렌드로는 2030이 무슨 뭐 무당층이라 그러는데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상대적으로 보수화 되었다는 얘기거든요. 이전에 비해서 무당층이라기보다는 무관심층이었죠. 근데 이분들이 어떤 그 마음을 보수 쪽 입장하고 있다면 이분들의 선거 참여를 더 끌어낸다고 할 때에 그럼 종합적인 득표율이 높아지게 되면은 결코 보수나 국민의힘에 불리하지 않을 것이다. 그 지금 일부 그 전문가들 사이에는 60% 초반에는 민주당이 유리할 것이고 70%를 가게 되면은 국민의힘이 유리할 것이다. 오히려 이런 그런 분석도 나오고 있어서 아마 한동훈 비대위원장으로서는 특히 부산을 이 격전지를 와서 종합해서 여기에 투표를 가능한 끌어올리도록 집토끼가 나와서 들토끼도 같이 끌어오는 이런 효과를 노리지 않겠나. 그래서 아마 여기 몇 분 더 생각합니다. 일단은 뭐 부산이 워낙 격전지가 많다 보니까 이 전국적으로 관심 있는 지역구가 많아진 탓도 있고 중도 보수라고 할 수는 없지만 중도 성향인 분들이 투표장에 나왔을 때 보수 쪽으로 넘어올 확률이 높다라는 판단에서 투표를 끌어올리는 목적. 결국 정부가 불안해지면 다 위험해지잖아요. 정부 불안정은 안 되겠다. 정부 안정에 대한 지원도 분명히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자, 사실 진 교수님 이 얘기 나누면서 좀 낯선 부분은 사실 저희가 매번 총선 때마다 보수 텃밭이라고 입에 달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경합이 많아진 원인은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예,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지금 보면은 18개 의석 중에 민주당이 그 우세 지역이 한 3개 정도, 그다음 국민의힘 6개, 나머지 이제 8개 정도는 이제 이 경합 지역이거든요. 오차 범위 내에서. 그러니까 지금 경합이 이루어지는 게 그 안에서 이제 경합 우세, 경합 열세 이런 것들인데 8개 중에서도 민주당이 이기고 있는 쪽이 한 2-3개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상당히 경합 지역이 늘어난 것인데 이 이유는 있죠. 왜냐하면은 결국에 그 제가 지난 시간에 나와서도 말씀드렸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실정에 대한 오만 여기에 대한 그 국민들의 비판적인 건 기저에 깔려 있었거든요. 이것을 이제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 다시 끄집어낸 거죠. 이종섭 전 장관을 호주 대사에 앉혔다가 그것도 너무 좀 자의적인 권력 행사였고 그다음에 또 황상무 이 시민사회 수석이 대통령실에 있는 분이 언론사 기자를 상대로 해서 회칼 테러 이런 얘기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중도층에 계시는 분들이 상당히 좀 경악스러운 반응을 얻으신 거고 거기에다 대고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초반에는 상당히 좀 돌풍을 일으켰지만 이게 초반 돌풍으로 끝나고 중후반으로 갈수록 이제 소위 말하는 한동훈 약발이 줄어들기 시작했거든요. 뒷심이 부족한. 그렇습니다. 너무 독주를 하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조국 혁신당의 돌풍입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정체성, 강한 정체성, 정권 심판론 3년도 짧다라는 게 상당히 메시지가 강했던 것이고 이런 것들이 다 합쳐져서 그런 것 같고요. 남 교수님 뭐 그 투표율이 70%까지 가면은 뭐 국민의힘 유리하다 이런 얘기 하시는데 그 고령층의 투표율은 상수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정해져 있는 것이고요. 이제 젊은 층에서 얼마만큼 청년 중장년층이 얼마만큼 투표에 참여하느냐가 변수인 거거든요. 그래서 65% 이상 넘어가면 민주당에 유리한 거는 좀 고정돼 있는 사실 아닌가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깨봐야 알겠지만 진 교수님 말씀이 틀릴 수도 있는 거예요. 2030이 상당한 보수화되어 있다고 하는 것. 특히 20대 남자는 더욱더 그렇다고 하는 것. 이들이 투표장에 나오기만 하면 반드시 민주당이 유리하지는 않다. 알겠습니다. 요즘 상황이 좀 바뀌었습니다. 진보 보수 중에서도 20대도 진보가 약간 더 많이 나오는 게 있습니다. 자, 투표율에 따른 두 분의 전망도 한번 내일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저 3주 전에 두 분 나오셨을 때 판세를 전망을 잠깐 해주셨는데 남 교수님이 16대 2까지 보셨는데 지금 생각이 바뀌셨는지 궁금합니다. 수정해야 되겠어요. 수정해야 되겠어요. 16대 2는 제가 뭐 처리하겠습니다. 지금 15대 3 구도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최선이고요. 뭐 혹여나 그렇게 되지 않길 바랍니다만은 한두 석은 더 뺏길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은 5석까지도요. 그렇게 지금 마음이 와서 상당히 많이 양보하셨네요. 그렇게 안 되기를 희망합니다만은 그런 위기감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솔직히 시민 여러분에게
이 윤석열 정부의 3년을 좀 지켜주십사 하는 마음에서 막 보수를 지켜주는 그런 마음, 희망사항으로 좀 담고 국정안전 걱정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16대 2에서 15대 3이 최선이고 더 뺏길 수도 있다. 진 교수님은 뭐 세석에서 이제 5석까지 말씀하셨는데 그렇습니다. 더 가시겠습니까? 어떻게? 지난 시간에 뭐 이 정권 심판에 대한 그 국민들의 기저 밑에 있는 그런 분위기, 정서, 판단은 그대로 깔려 있기 때문에 이게 바람이 불면은 더 갈 수 있다 그랬거든요. 세석 최소 3석 많으면 5석까지 얘기했는데 이게 지금 더 많이 갈 수도 있다고 봅니다. 잘 되면은.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들불은 번지고 있는데 정권 심판론 이것이 이제 남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위기의식을 가진 보수층이 얼마나 더 결집하느냐. 이 저지선이 어디냐에 따라서 5석 이상이 8석이 되느냐 아니면 뭐 5석이 되느냐 뭐 요 정도 지금 선 어디에 있다고 지금 판단이 됩니다. 네. 그 숫자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뭐 6, 7석 뭐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뭐 그 격전지를 좀 얘기해 보고 싶은데 너무 많아가지고요. 뭐 해운대 갑, 또 단일화 변수 있었던 수영구, 연제구, 남구, 또 북구, 갑을 너무 많습니다. 좀 남 교수님 먼저 말씀 잠깐 해주시죠. 뭐 해운대, 수영, 연제, 남구 다 말씀하셨는데요. 결론적으로 그런 격전지라고 해도 기본적으로 보수 표밭이 좋은 곳이에요. 그래서 그 위기감이라든지 지금 약간의 박빙은 결국 보수 결집을 더 가져오게 될 것이고 해수남 정도는 저는 이길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베이스는 보수다. 네, 보수다 그래 보고요. 오히려 낙동강 벨트를 주목해야 되겠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낙동강 벨트를 생각을 하는데 거기도 지금 지난번 마지막 그 여론조사 이후에 사상이 김대식 후보 승기를 잡은 것처럼 보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그게 박성훈 후보라든지 이쪽에 김도우 후보도 상당히 그 경합 우세 쪽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다는 그런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낙동강 벨트가 더 격전적으로 지켜보는 것이 앞으로 판세 전체를 본데 주지 않겠는가. 알겠습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말씀 마지막으로 그 전체 의석수도 한번 전망해 주시면. 뭐 전국 전체 의석수를 범야권. 저는 뭐 희망 사항을 좀 보태 갖고 이야기하면요. 국민의힘이 아무리 적게 가져도 120석 넘어가야 되겠다. 그런데 120석 플러스 알파 막 이렇게 가능하리라고도 보고요. 그래 보고 민주당은 140석 왔다 갔다 플러스 마이너스 뭐 그렇게 보고 하겠습니다. 자, 진 교수님도 마무리해 주시죠. 저 그 격전지 정리하고요. 전국 판세하고 지금 격전지 지금 말씀하신 뭐 해운대, 갑, 수영, 남구, 그다음에 연제. 근데 여기서 세 군데가 이번에 새롭게 부산에서 만들어진 해안벨트거든요. 그러니까 전통적인 낙동강 벨트, 해안벨트가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이 네 지역에서 지금 민주당의 승리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는 언론사마다 다르지만 게다가 또 연제는 또 진보당 후보가 노정현 후보가 또 지금 크게 이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투표율입니다. 그래서 투표율이 60% 중반까지 도약을 하고 그걸 넘어서면은 민주당이 상당히 가능성이 있다. 연제는 뭐 상당히 지금 고정돼 있는 것 같고요. 전체 판세는? 전체 판세는 뭐 국민의힘 120 내외. 120 내외고. 그 다음에 뭐 민주당은 160 내외, 많게는 170 넘어가는 뭐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범야권 200석은 어떻게? 그것도 그 반윤연대로 그 이준석 신당까지 합친다면 그런 가능성도 약간은 열려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고 내일 한번 뚜껑 열리는 거 기다려보죠.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남일재 동서대 교수, 진시황 부산대 교수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키워드 이슈 전해드립니다. 최근 급격히 오른 물가 이야기가 어딜 가나 화제죠. 특히 불안정한 농산물 가격이 소비자들에게 가장 큰 부담인데요. 이를 위한 고육지책으로 홈파밍이라는 것이 등장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전해드립니다. 홈파밍이란 집에서 직접 채소를 키우는 것을 말하는데요. 파나 부추, 아스파라거스 등 최근 가격이 많이 오른 작물들을 직접 길러서 식비를 절약하는 거죠. 3월 소비자 물가 동향입니다. 지난해 같은 달보다 3.1% 올랐는데요. 특히 농축수산물이 많이 올랐죠. 과일은 말할 것도 없고 토마토나 파 등도 급등하면서 채소류 가격도 약 11% 올랐습니다. 이 때문에 다시 등장한 홈파밍.
홈파밍은 감염 우려로 외출이 힘들었던 코로나19 당시 집에서 즐길 수 있는 취미생활로 많은 인기를 끌었는데요. 최근 알뜰 살림 방법으로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집에서 어떤 것까지 재배할 수 있을까요? 요리하고 남은 대파의 뿌리를 다시 심거나 수경 재배로 당근이나 무, 양파도 기릅니다. 여기에 더해 아스파라거스나 와사비 등 다양한 이색 작물을 기르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SNS나 유튜브에서는 이처럼 집에서 채소를 키울 수 있는 콘텐츠들이 인기를 끌고 있고 실제로 홈파밍 관련 시장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한 인터넷 오픈마켓에서 판매하는 채소 키우기 세트입니다. 판매량을 분석한 결과 올 1월부터 3월까지 전년 같은 기간보다 104% 증가했는데요. 바질 등 허브 식물의 씨앗 매출도 35% 증가했고 채소 씨앗의 매출 역시 1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채소의 가격은 점점 오르지만 한 봉에 비싸야 2,000원 수준인 씨앗이나 한 뿌리에 1,000원인 모종은 한 번 심으면 여러 차례 수확이 가능하기 때문에 수고롭더라도 직접 키워서 먹는 것이 훨씬 더 낫다는 거죠. 게다가 채소를 바로 먹을 수 있다는 점과 식물이 주는 인테리어 효과 등 다양한 장점도 있어 소비자들의 수요가 더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직접 채소를 키우는 것 외에도 모바일로 농산물을 키워 실제 채소를 받아볼 수 있는 앱테크, 팜게임도 인기입니다. 2021년 출시된 앱입니다. 이 앱은 이용자가 작물을 재배하면 실제 그 작물을 택배로 보내주는 작물 육성 콘텐츠인데요. 출시 이후 다운로드 수가 500만 회를 넘기면서 많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번 겨울은 유난히 비가 잦았죠. 또 냉해 피해도 겹쳤는데요. 이로 인해 농산물 가격은 당분간 계속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직접 채소를 키워 먹고 모바일에서도 키워 먹는 자급자족형 소비자 홈파밍. 고물가 속 현명한 소비를 위한 고민은 점점 진화하고 있습니다. 키워드 이슈 전해드렸습니다. 내일은 22대 국회의원 선거일입니다. 투표하러 오가는 길 날씨로 인한 불편함은 크게 없겠습니다만 아침부터 투표소로 향하신다면 겉옷은 꼭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내일 아침 부산은 8도 안팎으로 다소 쌀쌀하게 시작하겠고요. 낮 최고 기온은 16도가 예상됩니다. 투표가 종료되는 무렵엔 다시 기온이 빠르게 떨어지겠습니다. 체온 조절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곳곳으론 강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강풍주의보는 오늘 밤중으로 해제되겠고요. 내일은 전국에 구름이 꽤 지나겠습니다. 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지면서 전국에 산불 위기경보가 경계 단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야외 활동 시 불씨 관리를 철저하게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울산이 6도, 양산과 김해가 7도 안팎으로 오늘 같은 시각보다 4도에서 5도가량 낮게 시작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양산, 김해 18도, 창원이 17도 안팎 예상되고요. 모레부터는 기온이 다시 오르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엔 한 차례 봄비 소식이 들어 있습니다. 먼바다에선 내일 오전까지 물결이 최고 3.5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상정보였습니다. 다시 선택의 순간이 돌아왔습니다. 숨가쁘게 달려온 공식 선거 운동도 오늘 밤 자정이면 모두 끝이 납니다. 앞서 사전투표에서 높은 참여 열기로 유권자들은 무관심 대신 참여를 선택했습니다. 내일 새벽 6시부터 본투표가 시작됩니다. 오늘 국민의힘은 그동안 자만했다며 큰절로 사과를 했고 더불어민주당은 부산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하자며 호소했습니다. 이제 유권자의 시간, 대한민국과 부산의 미래를 결정할 여러분의 선택만 남았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